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공격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줄곧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롱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어대명 기류 속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5배 뛰고 LG전자도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에 코스피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행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의 검사 탄핵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찜통더위가 이어졌지만 주말인 내일 전국이 다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올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모 씨.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해 근처에서 살해 기회를 엿본 것만 4차례에 달했고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흉기로 나무를 찌르며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왜곡된 신념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자신을 독립투사나 논계에 빗대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5년 적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지인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대표 살해를 시도한 이번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정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며 경찰서 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간 남성이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이 전 대표를 해치러 가겠다고 말하며 은평구의 한 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당과 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라며 법률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까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기자회견과 대검 원내회의에서 연일 비판을 이어간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서도 취재진 질의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만 면책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곧장 표결 처리하지 않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넘긴 데 대해서도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의결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면 보복성 탄핵이라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 놓고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면서 검찰의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부득이하게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자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주임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에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자 일부 공당이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성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조국혁신단 대변인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도 민주당 탄핵소추에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사 개시를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검사 탄핵도 징계의 한 종류인 만큼 파면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결국 민주당이 정당한 탄핵 사유 없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공식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국회 공식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법적 대응 이외에도 검찰은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예고한 탄핵검사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기자들이 검사 탄핵안 발의는 명백한 사법 방해이고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이 총장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합의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탓입니다. 이성을 되찾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폭주와 오만의 종착점은 결국 민심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날짜를 기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장실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최상병 일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 뇌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못 박는 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돼 있는데 여야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본회의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줄 필요가 없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과 검사 탄핵안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정돼 있던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도 취소됐고 향후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달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일정들이 줄줄이 잡히면서 7월 국회도 파행의 연속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야권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의혹 등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어제 방송에서 김 여사가 올해 1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최근 자신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고 몇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자신은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영부인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들러리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도 제기되는데 김 전 의원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다음 주 당대표 후보의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낮은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이 압승한 총선 결과도 민주당이 잘해서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핵심인 민주 DNA가 훼손됐고 당원 중에 1%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출마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 당내에선 개파를 불문하고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정성호, 박지원 등 중진 의원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김 전 의원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피력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친문계 표도 흡수하기 쉽지 않을 거라며
중도 하차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서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임해서 대통령 후보 길로 갈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은 월드컵에서 우승팀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경기를 안 하진 않는다며 시원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1극 체제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패권 당권 이 분리해야 더 튼실한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 유권자를 중심으로 조금 맥힐 가능성이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결심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추대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다만 득표율에 따라 오히려 민주당의 1극 체제 이미지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김 전 의원이 받을 지지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전 운전자 차 씨와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발생 전 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 부부가 다투는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소리가 녹음돼 있지 않아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평범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지난 2018년 이후 최소 6번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번,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번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돼 피해 차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사고 4번은 해당 차량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차량 소유주는 차 씨 아내지만 부부가 함께 차를 몰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고 5년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낸 60대 차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럴 경우 최대 금고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인데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교통사고가 하나의 죄로 평가될 경우 형이 너무 가벼울 수 있다며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각 죄에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에 부과하는 경과주의를 채택한다면 운전 중 과실로 9명이 숨졌을 때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지 않고 경과주의를 채택한다고 사고가 방지되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공청회랑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연입법 이런 것처럼 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CCTV나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될 혐의도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화성공장 화재 사고 유족에게 처음으로 화재의 원인 등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오는 8일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등과 만나 수사 상황 일부를 설명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 상황을 언론 공보 전에 유족에게 먼저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검찰은 20년을 구형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지금 15년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2024년 1월 2일 이게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두어 있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경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사찰하고 이동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합니다. 그 흉기 피습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이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체포 이후에 이 수사를 통해서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재판이 2024년 4월 9일에 첫 공판 기일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에 이 검찰에서 이 최후의 이제 이 공판 기일이 열리고 검찰에서는 김 씨에 대해서 이 지금 습격범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부착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남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김 씨가 이 범행 후에 이 본인의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언론 등에 이제 발송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알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 방조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방조범으로서 또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 오늘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김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 그리고 이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15년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뭐 어떠한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법원에서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만 지금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뭐 다른 뭐 반성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을 선고한 것이 아무래도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15년 정도가 이게 중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습격범 김 씨, 이재명 전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은 검찰은 이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재판부에 엄중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검찰의 이런 주장이 5년을 좀 줄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진지한 반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도 이 마지막 최후 변론 당시에 이 김 씨가 이 자연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뭐 내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을 표출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은 조금 후회스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뒤늦게 사과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진지한 반성이나 이런 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감형됐다 이렇게 선고가 있어서 5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 판결문이 일단 나와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러한 엄벌이 촉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명 자체가 살인미수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죄명에 의해서 엄히 처벌되는 정도가 15년 정도로 본 것인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검찰 구형보다는 5년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적게 나온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피습을 당해서 커터칼로 이 얼굴 쪽에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해죄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 피습을 당했었고 당시에는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5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죄명 자체가 상해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도 살인 미수로 죄명이
이제 처벌이 됐었지만 이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뭐 피고인이 뭐 이후에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참작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형에 있어서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비교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뭐 생명을 박탈하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고 또 선거제도도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런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237조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부분이 아마 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라는 취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합의가 된 선거제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살인 미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 생명권의 침해라는 중대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재판부가 또 언급한 것 중에 9개월간 굉장히 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이 계획 범죄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예, 맞습니다. 이 살인 범죄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의 경우에는 뭐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동선을 계속해서 조금 추적을 하고 다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성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끈 것이 이 김 씨의 당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나올까 싶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이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이 살인 미수라는 죄라든지 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 관련해서 이 당적이 무엇이냐가 이 처벌에 있어서 가중이 된다거나 감경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이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수사 당시에도 이 당적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정당법 24조 3항을 보면 이 당원 명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상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이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고 그리고 사항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당원 명부를 받고자 할 때는 법관의 발부 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사에 관여했던 공무원은 이런 명부 관련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설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정당법상의 근거에 의해서라도 이 당적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이 죄의 성립이라든지 이 처벌의 뭐 경중을 따지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부가 김 씨에게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을 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지금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이 보호 관찰이라는 것이 징역형이 이제 종료가 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뭐 범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좀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 위치 추적을 함으로써 재범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일단은 구형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다 보니까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보호 관찰 5년 정도로 일단은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습격범 김 씨가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습격범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형보다는 일단은 낮은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게 산이 굉장히 좀 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항소를 통해서 구형했던 그 구형량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네, 또 메모를 받았던 지인은 그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검찰이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검찰이 또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지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본인은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본다면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실형이 선고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번 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고소한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신에 관해서는 사실 그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사실 서로 집에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허웅 선수가 지금 전 여자친구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좀 눈물을 좀 보이더라고요. 저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신 중절을 강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됐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 골프하잖아, 나 골프하잖아 하면서 좀 귀찮은 듯이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허웅 선수가 이 전 여자친구를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 사실관계가 이 두 사람이 2018년 말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정도를 만났었고, 그 중간에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이제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의 임신 중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허웅 선수가 주장을 했던 부분은, 이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본인은 낳아서 키우자는 이런 적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첫 번째 중절 당시에는 이 전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한 다음에 낳고 싶다라고 해서 중절을 했었고, 또 두 번째의 경우에도 본인은 낳아서 키우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전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한 다음에 낳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중절을 했다는 취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그 반박하는, 말씀하셨던 뭐 이런 골프 해야 되잖아, 이런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여론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적극적이라고 했었는데 적극적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8시간 전 정도에 이 부분 이제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 취지가 이 두 번째 임신 당시에는 이 부분 이제 자신의 자녀인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이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으로 본인이 이제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당초에는 이제 두 번째 중절 당시에도 본인은 아이를 낳자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이 부분과 조금은 배치되는 사실관계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쟁점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는 이 공갈이라든지 협박,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진실 공방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또 A 씨 자택에 무단으로, 그러니까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남긴 것, 그것이 이제 무단 침입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뭐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뭐 들어갔었다라고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라도 이 주거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침입이었다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처벌에 경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일단은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이 주거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주거 침입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그때 처벌의 경중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웅 씨 말에 따르면 당시 그 전 여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길래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단 침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던 사이라 할지라도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말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식탁에 메모를 남기고 왔다는 거는 무단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인정이 되면? 예, 만약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형법상의 주거 침입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일단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에 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만남과 헤어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뭐 바라는 듯한 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의사에 반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주거침입 외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이제 그 이후에 시행이 된 이후에는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하느냐는 별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허웅 씨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 측이 폭행이 있었고 치아 부분이 손상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가 호텔 그 옆에 사이드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다툼 속에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잡았는데 그거를 뿌리치는 사실 과정에서 그 친구가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그 손에 맞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중절 수술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 이거였는데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사생활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노출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고 조금만 이따 다시. 네, 지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웅 씨 주장에 따르면 뿌리치다가 라미네이트 이 부분이 있죠. 치아 부분이 깨졌다는 건데 이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만약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봐서 폭행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이면 여자친구가 일단 허웅 선수에 대해서 폭행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폭행이 별도로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각각의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의외였던 것이 전 여자친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좀 정제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웅 씨 측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에 출연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어떠한 의도인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변호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이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제를 당연히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뭐 보도자료라든지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의 한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전략적인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 입장을 밝히는데 더 전략적으로 옳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의도 때문인 것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금 공개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2차 공개를 통해서도 또 어떤 입장이 나온지에 따라서 그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역시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어제 병원에 지금 현재 이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병원에 가서 2시간가량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밟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주장은 결국에는 급발진 취지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앞으로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급발진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이거 2시간가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사가 2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가면 뭐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건강 상태를 감안을 해서 조금 이 간단한 특히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지금 이 운전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거든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체포영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운전자가 병원에 있고 경찰이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던 부분이고 이 체포영장과 별도로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사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난항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 신청 이게 청구가 될까요? 예, 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이제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발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언급을 했다면 그 취지는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운전자가 어떠한 증거를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는 뭐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당장에 지금 어떠한 뭐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실관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린 뉴스인데 이 차량이 이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을 조회했더니 사고가 6번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좀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예, 이 부분 기사도 제가 봤는데 2018년에 이제 이 차가 출고가 됐고 지금 6건의 사고 이력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에 대한 사고 이력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운전자가 지금 현재 이 운전자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운전자가 무사고에 굉장히 오래된 운전 베테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라도 이에 반대되게 실제로 이 차를 사고가 날 당시에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어땠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평소에도 가속을 하는 운전 습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급발진이 아니라 가속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블랙박스의 뭐 전후 이 사고 전에 뭐 전날이든 그 전전날이든 이때 당시에도 운전한 영상이 찍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역주행 참사 원인이 부부싸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물론 음성은 없었기 때문에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치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듯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초반에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부부싸움에 의해서 화가 나서 가속을 했던 사고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입장이 나온 것은 이 호텔에서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CCTV를 봤을 때는 음성은 녹음돼 있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지 다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음성이 녹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블랙박스에도 아마 뭐 다투는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사회 이슈와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장맛비가 내리는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또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고 특히 밤사이에 충청과 전북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또다시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내륙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중부 내륙까지 확대 강화됐습니다. 한낮에 경주 34.4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올랐고 높은 습도에 한때 체감온도는 35도 이상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강한 햇볕에 더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진 뒤에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라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갈아 지나가는데 저기압이 강한 비를 뿌리면서 지나가면 그 뒤에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폭염이 발생하는 거죠. 내일은 서쪽에서 또 한 차례 저기압이 다가오며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쏟아집니다. 새벽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은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빠를 걸로 보여 많은 비가 한 곳에 오래 집중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전북에는 밤사이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비구름이 정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이틀 동안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충남에 100mm 이상, 충북과 전남, 영남 내륙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 공급가로 가스공사의 부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 서울 시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3,800원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올리려다 잠정 보류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4일 만에 결국 발표됐습니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41원, 식당 등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올리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거주 4인 가족 평균 가스요금이 월 3,770원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민수용 도매요금을 5.3%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공급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팔아 쌓인 적자, 이른바 미수금 규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 여건이 나빠진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1년 1조 8천억에서 22년 8조 6천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해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엔 다시 5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624%에 이르고 연간 이자 비용이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5천억 원의 미수금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대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시설을 교체해주는 열 효율 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장중 2,870선을 돌파하며 2년 5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를 이끌었는데 삼성전자는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일로 하루 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1조 이상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도 1조가량 매수에 동참하며 코스피는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중 2,871.96까지 치솟으며 2년 5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종가 기준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낸 LG전자도 2.4% 이상 올랐습니다. 개인은 2조 1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10.4조 원 내면서 사실상 시가총액 1위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효과에 따른 밸류업이 받쳐줬고 최근에 테슬라 이슈로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따라붙은 점이 신고가 경신에 기여를 했다. 메리츠금융이 국내 업계 최초로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밸류업 관련 종목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메리츠금융을 비롯해 KB금융과 신한지주, 삼성물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3년 연속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즉 IP4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별도 회동을 열고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나토가 유럽,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주최하는 외교 행사, 즉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해 인도 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인태지역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과 IP4 국가들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낼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여러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여유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올 하반기 여러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8일부터 이틀간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합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을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일정의 핵심이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연대를 통해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 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포인트가 오른 33%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29%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9%, 개혁신당은 4%였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7%, 조국혁신당 전 대표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의대 증원으로 교육과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하며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연이어 의대 증원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의평원은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된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평원의 기능이 막중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대들은 교육과정과 환경평가 인증을 주기적으로 의평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학정원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 가운데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막상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해버린다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부가 의평원에 경고 메시지를 내자 가톨릭 의대 교수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서 인증이 새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 선발 규모나 재정 투입 액수 등 구체적인 교육의 질 개선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가 푸바오 할부지로 불리는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에버랜드는 강철원 사육사가 어제와 오늘 중국 선수핑 판다 기지에서 방사장을 둘러보고 푸바오와 재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바오가 목소리에 반응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등 강 사육사를 알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대견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맛비가 쉬어갈 때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다시 정체저승이 북상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곳곳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모레 새벽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북에는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주로 충청과 남부 일부 내륙으로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상자 16명을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첫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악의적인 편지나 온라인 게시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운전자가 경찰 방문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거죠? 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쯤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2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경찰관 4명이 투입됐는데요.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상세한 사고 상황을 하나하나 캐묻기보다는 일단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2-3차례 더 이어가며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사고 발생 전 호텔 내부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 씨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부가 크게 싸운 뒤 고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거나 싸우는 모습이 CCTV에도 남았다는 등 온라인상에서 퍼진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20대 남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다른 모욕적인 편지들의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올라온 악의적인 게시물 가운데 수위가 높은 3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현장이 아니라 차 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측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90여 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곧장 음주 측정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이후 체열 검사에서도 알코올은 측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 씨가 사고 이후 지인에게 전화해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음주 측정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브리핑 중에는 현장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민 혼란을 막아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 안양 성남 고속도로 성남 방향 청계산 3터널을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에 타고 있던 4명 등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며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화재 여파로 고속도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통제되면서 주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를 피력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합동연설회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무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대비로 등판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던 지난 1월, 당시 한 후보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대국민 사과 의사를 전한 김 여사의 4-5차례 문자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 후보는 김 여사의 연락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대통령실 공식 창구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건데 경쟁 후보들은 즉각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의혹이 총선 최대 이슈였던 만큼 이를 덮어두고 간 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며 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굉장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원희룡 후보 역시 결과적으로 선거를 망친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한 후보 책임을 적시한 총선 백서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연락을 무시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의무시 의혹을 제기한 건 윤상현 후보였습니다. 당시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논란이 확산하자 말을 아끼던 한 후보는 김 여사의 문자는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취지였던 거로 기억한다고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넘어 총선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 당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당대회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명 등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진통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만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찬성표 189표 가운데 안 의원 이름이 포함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조경태 등 일부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지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건 안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대다수 국민 뜻에 따라 최상병 순직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적잖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론에 어긋난 선택을 한 안 의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친윤계 의원 사이에선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검법 반대가 사실상 당론이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식 의결된 사안은 아니었던 만큼 징계를 앞세우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소신투표 행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연기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끝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어제 본회의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6월 국회를 통해 특검은 민주당이 여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란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법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서 의원의 실명 공개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삼성전자 주식은 어제보다 2,500원이 오른 87,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이자 종가 기준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강세와 연관된 키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 납품을 위한 최종 신뢰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8년 삼성전자 주식 50분의 1 액면 분할 이후 주식이 상승세를 탈 때마다 10만 전자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최근에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10만 원은 물론 12만 원까지 예상하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이 또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마중물이 될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서 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업황이 안 좋았던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15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을 10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1년 만에 1452%, 15배 이상 늘어나 시장 예상한 8조 원대를 훌쩍 넘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시작된 뒤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되찾았습니다. 2분기 매출도 74조 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23% 증가했습니다. 깜짝 실적의 배경으로는 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이 증가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만 한 15조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1사분기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번 분기에도 흑자 기조와 함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은 일부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등 가전에선 견고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1.2% 증가해 2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은 2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판매 확대와 자동차 전자부품과 냉난방 공조 등 사업체질 변화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는데 반도체와 IT기기, 석유 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큰 힘이 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5월 경상수지가 지난 2021년 9월 이후 최대인 89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 수입 증가로 일시 적자를 보였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 수지를 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11.1% 증가하고 수입은 1.9%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가 됐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IT기기, 석유 제품과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8개월째 증가했고 슈퍼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보다는 글로벌 IT 업황 개선 흐름에 주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합도가 좀 높은 일부 품목 뭐 자동차, 철강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반면 만성적자인 여행수지는 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슈퍼 엔저 현상으로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늘면서 적자폭이 4월보다 4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권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는 12억 9천만 달러로 4월보다는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이 늘면서 17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증시 대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해외 직접 투자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대인 63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재계 서열 33위 효성가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사회 환원을 발표했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수 고 신해철 씨와 밴드 무한궤도를 결성해서 지난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키보디스트로 활약을 하며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은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의 부름을 받고 1999년 효성전략본부
팀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아 유명했던 이여진 외무관과 결혼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선중공업 재직 중에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면서 고소 고발 조치를 했고요. 장남인 조현준 회장은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과도 의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그 유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모, 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 조성래 명예회장은 유언을 통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일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오늘 상속 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효성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면서 비상장사 지분을 정리해달라고 형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년 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횡령과 배임 의혹을 주장해 법적 분쟁을 촉발한 조현문 전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별세한 부친 고 조성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형제 간 우애 있게 지내라는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형제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계열 분리와 이에 필요한 지분 정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효성그룹은 기존 지주사인 주식회사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맡고 새 지주사인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맡아서 독립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계열사를 떼달라는 뜻이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비상장사 등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의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입니다. 저는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 내용을 유언 집행인에게 물었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친의 유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이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친 빈소에 5분만 머문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할 거라며 취임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당 1.41원,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인상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은 월 3,77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일주일째 TV 토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며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독립기념일 휴일에도 흑인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I didn't have a good debate. That's 90 minutes on stage. Look at what I've done in 3.5 years. I've led the economy back from the brink of collapse. 민주당 주지사에 이어 상하원 지도부를 접촉하며 집안 단속에 나서는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며 건재함을 부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자신을 몰아낼 수 없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개한 TV 광고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결정을 비판하며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Ruled that the president can ignore the law even to commit a crime because Donald Trump asked them to. He's already led an insurrection and threatened to be a dictator on day one. Donald Trump can never hold this office again. 하지만 최근 골프장에서 찍힌 영상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를 예견했습니다. How did I do with the debate the other night? Amazing. Kicked that old broken down pile of crap. Yeah. It's a bad guy. He just quit, you know. He's quitting the race.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거라며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새로운 TV 광고에서도 바이든이 아닌 해리스를 정조준했습니다. 바이든의 최고 공범이자 국경 위기의 설계자라며 우리가 대통령이길 원하는 사람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경우 여성과 유색인종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부통령 지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바이든의 무능 퍼즐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며 토론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더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중도 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총리에 오르는 키어 스타머 대표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노동당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원 650석 중 400석이 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We did it! You campaigned for it, you fought for it, you voted for it, and now it has arrived. Change begins now. 추진력과 실용주의로 당의 변화를 추구하고 총선 승리를 거머쥔 스타머 대표는 승리 선언과 동시에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We have the chance to repair our public services because we changed the party. We have the chance to make work pay because we changed the party. 고물가와 경기 침체, 공공의료 악화 등의 분노한 민심은 보수당의 무능을 응징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장기 집권했던 보수당은 200년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The British people have delivered a sobering verdict tonight. There is much to learn and reflect on, and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유럽의 우경화 바람은 영국 총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영국판 트럼프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은 처음으로 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많은 국가에서 우파가 득세하는 시기에 집권한 영국 중도좌파 정부의 스타머 신임 총리는 오는 9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첫 국제 무대에 오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대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로 네이버를 못 믿겠다며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일 일본 출판 대기업 가도카와 그룹의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직원 개인 정보와 각종 계약서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커들은 1.5TB 분량의 정보를 빼냈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 지난 2일 인터넷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정보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온라인 쇼핑과 서적 주문 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를 한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他のサーバーにも被害が及ばないようにですね、電源をシャットダウンするなど攻撃を受けてないサーバーについても今その機能を停止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시중 서점도 주문한 책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確実にいつお届けできるかはこのような事態なのでなかなか難しいというような内容がここに書かれています。 일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요타시는 세금 통지서 인쇄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도쿠시마현도 비슷한 경로로 개인, 법인, 기업 정보 등 15만 건 이상의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기밀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네이버의 보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압박을 이어가는 일본. 하지만 정작 일본은 정부 핵심 기관과 지자체,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가 단기적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재검토를 부탁한 거라며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최근 불과 사흘 동안 3차례나 불이 나서 40대 가까운 오토바이가 탔습니다. 모두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였는데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바닥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로 번집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3차례나 불이 나 전기 오토바이 37대가 불에 탔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조사에서는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불이 왜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리튬 전지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부품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일 정밀 감식은 차체 내에 있는 배터리, 모터, 기타 등등의 부품까지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불이 난 업체 대표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때문에 오래된 전기 오토바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보면 이걸 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손님한테 해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도에서 막냐는 거죠. 화재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리튬 전지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 11일 만인 오늘 유족과 회사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보인 끝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은 오늘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유족 측은 면담을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 사측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순관 RSL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996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가 나온 학교 수도 최초 15곳에서 2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남원시는 여러 학교에서 집단으로 의심 환자가 나온 점으로 미뤄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도들과 합창단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도 김모 씨와 합창단장 박모 씨, 단원 조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신도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장 박 씨와 단원 조 씨의 변호인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다고 밝혀 사실상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 씨의 지시를 공범 2명이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6차례에 걸쳐 학대당한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상을 입고 음식물도 먹지 못했지만 계속 감금돼 결국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 한모 씨도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숨진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로 보낸 뒤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친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교회로 아이를 보냈을까요?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앞서 신도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기습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장마철 댐 무단 방류로 도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강우량까지 예보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임진광 최북단인 필승교와 군남댐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역 면적의 60% 이상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어 거의 매년 장마와 태풍 때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위험이 반복돼 온 곳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악의적으로 댐 방류를 강행할 걸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환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환강댐 저수용량은 3억 5천만 톤 규모로 우리 군남댐의 5배에 달해 무단 방류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북한의 기습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를 맺었지만 실제 이행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 분계선 침범,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까지 이어오면서 댐 방류마저 도발 수단으로 악용할 거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 등 위험물질을 흘려보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특히
올여름 기록적 강우까지 예고된 만큼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이 5달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퍼거슨 감독을 데려와도 긍정 여론이 50%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충남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열린 한마음 축구대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누구를 뽑아도 여론은 45대 55로 나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긍정 여론이 45%이면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대 5종은 가장 올림픽다운 종목으로 꼽힙니다. 한 명의 선수가 펜싱과 승마, 수영과 육상, 사격을 통해서 메달을 가리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펜싱과 승마가 메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근대 5종에서 승마가 가장 큰 변수인 이유는 말을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파리올림픽 근대 5종은 승마가 포함된 마지막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말의 주행 거부로 논란이 된 뒤 국제연맹이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말을 여러 선수가 탔던 도쿄올림픽 때와는 달리 파리에서는 선수마다 다른 말이 배정됩니다. 자기와 맞는 말을 뽑아야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도 저번 올림픽처럼은 크게 그렇게 변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루하루 다른 말을 타면서 이제 여러 유형의 말들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말들을 최대한 장애물을 잘 뛸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싱은 출전 선수끼리 대결해서 이겨야 승점을 따냅니다. 펜싱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하면 다른 종목에서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펜싱에서 압도적이라면 다른 종목에서 비슷하게만 뛰어도 메달 획득이 유력합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종목이 펜싱이다. 기준 점수 한 70%, 70%면은 저희들이 250점이거든요. 그 정도 점수만 나온다면 메달권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여자 경기는 사격, 레이저런에서 실력 차이가 큽니다. 레이저런에 강한 세계 선수권자 성승민이 펜싱과 승마의 고비를 넘는다면 메달은 유력합니다. 저는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은 레이저런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 이유는 승마는 말과 교감을 해야 하고 펜싱도 1대1로 상대방과 붙어야 되는 대결인데 수영이나 레이저런 같은 경우는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따낸 근대 5종. 파리에서도 연이어 입상에 성공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리기는 하지만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비가 내린 뒤에는 오히려 습도가 잔뜩 높아지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겠고요. 대구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공존하는 요즘 한번 땀이 나면 잘 마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또 잘 안 마르니까 이게 불쾌감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 속에 땀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날이 더워지면 찬 음식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온도를 올려서 땀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옷과 인조 섬유를 조금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린넨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깥 활동을 하다 보면 발이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양말이 수분을 흡수해 불쾌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에는 중부, 모레 새벽부터는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전북에는 모레까지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방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비가 내린 지역이 줄어들겠지만 충청과 남부 일부 내륙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